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피 따르는 소리를 또 딱 들으니까 아침에 따끈한 차가 정말 생각나는 그러한 날씨입니다. 아침에 꽤 쌀쌀하니까 여러분 옷 잘 챙겨 입으시고요.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추워졌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확실히. 새벽에 창문을 조금 열고 네. 자면 되게 싸늘한데 낮에는 또 여전히 더워요. 기온이 따뜻하고. 근데 미국도 저 실리콘밸리 쪽 얘기를 들으니까 네. 어제 팔로알토가 보통은 거기가 20도 중반 이상 안 올라가는데 38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서 거기는 그러니까 히트웨이브가 좀 가끔가다 오고 그러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인디언 썸머라고 원래 한 9월 달에 미국 동부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덥고 그러는데 네. 약간 기후 이변 그런 것들이 좀 있고 뭐 근데 우리는 확실히 가을은 찾아온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네. 그러니까 낮 기온하고 아침 저녁 기온 간의 그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데 그게 햇빛이 굉장히 따사로워 보인다고 해서 오전에도 좀 나가면은 바람이 차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옷 여버로 잘 챙겨서 감기 안 걸리시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어 문장으로 한번 월무부 글로벌 인터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한번 어떤 문장 읽어주시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네. 싶은 내용이 왜 미국 기업이 강하고 강하고. 최근에 그 한국 주식, 한국 기업은 많이 뒤처지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주가가 대한민국 주가가 코스피가 잘 못 올라서 최근에 안타까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대 시장, 양대 기업들, 두 나라 기업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이유와 관련된 질문인데 long-term alignment via equity rewards is critical.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본문에서도 드리고 싶은 네. 얘기인데 이게 뭘까요, 이게? 뭐 해석 그대로죠. 이제 뭐 너무 당연한 쉬운 얘기인가요? 뭐 저 문장 정도 해석은 다들 뭐 하실 예. 테니까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지만 이제 기업에 여기 그대로 제가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좀 롱텀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리워드, 보상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잘 채워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equity reward라는 네. 게 지금 뭐 미국에서는 너무 흔한 네. 용어고, 그러니까 주식 보상, 주식 연계 보상, 그러니까 회사에 주식을 받는 RSU 아니면 스톡 옵션을 받아서 그렇죠. 회사가 장기적으로 잘 되면 내가 들고 있는 주식 가치가 올라가서 네. 충성심이 좀 더 고양이 되고 회사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퇴사도 생각을 안 하는. 그래서 이제 실제 미국 같은데 엔비디아 본사 있는 동네 같은 데 가면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한 사람들이 장기 분석자들은 꼭 뭐 임원이 아니고 그래도 일반 직원들도 어마어마한 부가 창출된 경우를 엔비디아 동네에서는 많이 목격하고 뭔가 실리콘밸리 전체로 그러고요. 직원들이 돈을 왜냐하면 벌다 15년, 보니까. 20년 근속하면 그 당시에 받은 주가가 몇천 %씩 지금 올랐잖아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예전에 그 삼성전자들 같은 회사들 성과급 시즌에 그 회사 앞에 그 외제차 딜러들이 막 줄 서 있는다 그랬었나요? 그런 얘기들이 막 있었는데 미국은 이제 그걸 넘어서서 정말 제대로 된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을 하는 직원들에게 임원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주식 보상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러면 더 그 로열티도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나와 회사가 같은 배를 탔다. 이제 그렇죠. 일체감을 느끼는 거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통 얼라이먼트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일체감을 만드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한데 이게 미국은 되게 다양한 것처럼 됐고 미국의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가장 큰 드라이버인데 한국도 최근에는 뭐 RSU나 일부 주식 연계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대표적인 기업 가령 삼성전자 같은 데는 주식 보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재를 놓고 경쟁을 하는데 미국 기업들하고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10년, 20년이 되면. 그래서 이런 것도 최근에 우리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로 의식이 좀 떨어지고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떨어지고 퇴사가 막 줄 있고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펀드멘털하게 봐야 되고 경영자들도 이런 점을 왜 우리가 미국 기업 대비 많이 경쟁력이 뒤처지지 이제 그런 점들을
고민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쉽게 우리 투자가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우리가 하여간 에쿼티 리워드 주식 보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회사를 안에서 들여다보면 되게 중요한 이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주제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들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크게 5가지 주제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 국내 일간지에 미성년자들한테 이제 그 상속 내지 증여를 하면서 그 부모들이 주식을 사준 거 국내 주식 톱 10, 해외 주식 톱 10. 해외 주식은 뭐 다 미국 주식입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시사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고, 오늘도 뭐 블룸버그의 검색의 실순위 그 실시간 순위로 뭐 거의 톱에 올라온 게 AI의 활용도가 지극히 낮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부르짖은 MIT 교수가 있는데, 경제학과 교수가. 근데 실제 여러 최근의 뉴스 플로우를 보면 그 AI가 그 여러 산업에 활용되는 그런 응용 분야가 지금 급격하게 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 분야, 그 바이오 분야인데, 이제 그 얘기를 구글의 딥마인드가 최근에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최근에 보면 항상 버블론이 나올 때 AI의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의 블랙웰 이런 쪽에 엄청난 투자를 회사들마다 수십조 원씩 하는데 과연 투자 수익률이 제대로 나올 것인가. 근데 저는 시간은 걸리지만, 그리고 이제 IT 기업의 경영자들을 이제 제가 만나서 물어보면 결국은 조금 이런 기간을 지나서 나중에 리턴이 수익률이 많이 나올 것이다. 회사 입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식 보상의 한국과 미국의 차이. 네 번째는 GLP-1 주식 얘기를 제가 간단히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지난주에 그 미국 주식 시장에서 톱픽으로 엘라이 릴리를 꼽았고, 주가가 이제 엄청 많이 올랐는데도 여전히 장기적인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특집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평가됐다는 얘기를 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8천억 달러를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조 달러를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는데 너무 비싼 게 아니냐. 근데 저는 장기 성장성을 보면 밸류에이션이 높아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간이 되면 이제 테슬라 3분기 인도량 그 숫자를 우리가 BYD랑 잠깐 비교하면서 중국에서 전기차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주제 이야기하기 전에 중국에 대한 최근에 이제 대규모 부양책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이 랠리에 대해서 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중국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래서 어제는 보니까 뭐 홍콩 같은 데 약간 좀 그 조정을 받고 그랬지만, 여기 그림이 제가 이제 뭐 본론하고 상관없이 너무 이렇게 재미있는 그림이어서 그냥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는데, 이 빨간 선이 뭐냐면 금년 들어서 MSCI 중국 지수 대 MSCI 미국 지수의 상대 주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 중국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아웃퍼폼 하는 것이고, 빨간 실선이 이제 내려오면 미국 주가가 중국보다 아웃퍼폼 하는 것인데, 올해 전체로 놓고 보면 오히려 중국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조금 더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오른쪽에 보면 급격하게 우상향하는 수직 가파른 선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뭐 시진핑 정부가 부양책을 내고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보면 공매도에 대한 숏 커버링뿐만 아니라 실제 진짜 중국 주식을 사는 그 롱 펀드들의 그 순매수도 좀 있다는 얘기가 그 월가에서 좀 나오는데, 항상 뭐 이런 랠리는 어떻게 보면 오래 가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어떤 기업이나 어느 경제나 그 부채, 빚의 문제가 심각하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가계부채가 심각하고, 미국은 정부 부채가 심각하고, 중국은 기업 부채, 특히 부동산, 건설업의 부채가 심각한데, 이것이 제대로 본격적으로 해결이 돼서 빚이 감축되기 전에는 펀디멘탈한 랠리를 하기 어려워서 이번에 뭐 랠리는 기술적인 랠리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한 3, 40년 시장을 봐왔기 때문에 빚의 문제, 부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되게 어렵다. 국내에서는 뭐 가령
이마트 신세계 같은 데가 차입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허덕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엄마가 미성년자 자녀들에게 용돈 대신 지금 사주고 있는 주식에 대한 현황입니다. 해외 주식은 지금 위에 보니까 우리가 또 다들 알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대다수 담아뒀네요. 그러니까 모 일간지 그 이번 주에 나온 꽤 특집 기사였어요. 그래서 제목은 미성년자 보유 해외 주식 톱 10. 그래서 뭐 해외 주식 톱 10이 다 미국 주식이고 네. 실제 여기 그 언론사가 어떻게 했냐면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우리 이제 대표적인 증권사한테 이제 그 계좌에 그 증여를 했으면 이제 어떻게 얼만큼 무슨 종목을 들고 있냐. 근데 실제 국내 주식 시장은 투자가분들이 너무 우리나라 주식 성과가 안 나니까 오히려 단기 투기에 가까운 투자를 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잖아요. 근데 미국 투자에 관해서 대부분 성공을 한 걸 보면 저도 이 톱 10 종목을 보면서 야, 다 좋은 종목들을 진짜 들고 있구나. 왜냐하면 그 4개 증권사 구자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네. 물론 이제 키움증권에는 3등이 알파벳 A 주식인데 그 외에 보통 뭐 우리가 얘기하는 빅테크의 가장 블루칩인 마이크로소프트, 마소, 그다음에 아마존, 뭐 그다음에 브로드컴 이것도 뭐 되게 뛰어난 반도체 회사죠. 리스크가 적은.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키움증권 통해서는 그 다른 증권사랑 틀리게 컨슈머 주식을 많이 들고 계세요. 그래서 코카콜라, 나이키, 스타벅스, 월트 디즈니. 그게 키움증권이 좀 그런 식으로 투자를 권해서 그런지 다른 미래, 삼성, NH증권은 거의 빅테크 플러스 시장 ETF나 아니면 QQQ를 ETF를 들고 있는데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결론은 그 미국 투자에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성공을 한 것은 좋은 종목을 우리가 장기 보유를 하고 이것을 이제 엄마가 용돈 대신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종목을 이제 사준 것이 되게 지금 이제 나중에 1, 20년 지나면 이미 효자 역할을 하고 향후 1, 20년 후에 더 효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네.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에 이제 자녀들의 주식 그 사줄 때 포트폴리오에 여기 지금 뭐 월트 디즈니가 항상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월트 디즈니 사놓으면은 자산을 오히려 깎아먹는 그런 형국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월트 디즈니가 진짜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결국 월트 디즈니는 컨텐츠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근데 중요한 거는 해외 주식에 대한 비중이 일반적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투자자들 특히 부모들이 네. 본인 투자보다 자식들한테는 믿을 수 있는 건 미국 주식이구나. 그래서 빅테크 중심으로 시장 ETF를 사준 건 아주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우리 이제 8세 미만의 미취학 그 아동들, 그러니까 이제 8세 미만. 학교 가기 전에 그 대상이 244만 명인데 이 중에 7%가 그 주식 계좌를 갖고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되게 비중이 높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초중고교생 8세에서 19세는 그 비중이 조금 높아서 11%. 전체 비중의 7%가 미취학 아동, 그리고 10%가 초중고교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와, 꽤 초중고교생, 그러니까 우리 8세에서 19세 학생이 전체 네. 553만 명인데 이 중에 58만 명, 11%가 주식 계좌를 갖고 있다. 네. 그래서 특히 그 자녀를 위한 투자에서는 미국 주식, 빅테크, 시장 ETF에 대한 선호 비중이 두드러지고 실제 근데 이것은 우리가 미국 주식만 집계를 했는데 국내 ETF에도 언더라잉으로 미국 주식 들어가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 그 젊은 우리 미성년이나 어린애들 대상으로 이제 증여한 계좌에 있어서는 미국 주식 비중이 더 크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AI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이제 관련한 칩을 공개했다라고 하는데 딥마인드에 대한 활용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들이 뭐 여러 가지 분야로 더 전문화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각 산업에 얼마나 많이 적용이 실제로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든다.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기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 딥마인드 기사인데 딥마인드는 우리 옛날에 이세돌 기사와 그 알파고. 알파고 바둑을 뚫 때 네. 이제 우리도 경험을 했는데 그게 실제 구글은 이제 돈을 버는 메인 비즈니스가 있고 그다음에 문샷 프로젝트라고 한 20년 내다보는 장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네. 원래 딥마인드는 그 별도의 회사로 있다가 이게 이제 최근에 보면 AI 쪽이 구글이 좀 뒤처진다 그래서 구글 산하에 있던 AI 부서랑 딥마인드를 합쳐서 이제 통합 전략으로 가고 이제 여기서 그 AI 알파 칩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알파고나 그 AI 알파 제로와 유사한 접근 방식을 해서 반도체 설계 이런 쪽에 칩 레이아웃을 하는데 기존의 그 설계 방식보다 훨씬 빨리 그 설계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 AI가 뭐 우리가 조금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쓰고 특히 우리 학생들은 되게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의 하는 일을 완전히 대체를 못 하니까 이게 제한적인 게 아닌가 그런데 실제 전문 분야에 있어서는 더 많이 이런 그 활용이 AI가 이제 되고 그다음에 그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딥마인드의 그 대표가 드마이스 하삽이라는 분인데 여기가 최근에 보면 AI 그 모델을 통해서 이 바이오나 의학 쪽에 실험을 할 때 그러니까 실험이라는 게 항상 여러 가지 선택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느 길을 내가 택할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것에 따라서 뭐냐면 실패 성공 가능성에 따라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그 실험을 하는 게 되게 높잖아요. 근데 AI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바이오 리서치를 그 모델을 돌려보면 내가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옵션에 대해서 성공 가능성을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이 과학자들한테 되게 매우 유용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게 나옵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하여간 우리가 직접 일반인들이 알기는 어렵지만 아주 전문 분야 특히 이제 구글은 최근에 보면 헬스케어 바이오 쪽에 그 AI 그 툴들을 많이 응용을 하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는 AI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AI를 체감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우린 지금 정말 뭐 챗GPT 정도 이제 그쵸. 쓰는 거니까 그렇죠. 전문 분야에 있어서는 더 많이 활용도가 깊이가 있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그 구글 뭐 이런 좀 빅테크 관련한 기업에 있는 분한테 얘기를 또 들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 이거는 너무 무서운 파장이 예견이 돼서 아예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일반인들에게나 뭐 이렇게 공개를 안 한다라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가 영상 관련한 기술이래요. 그런가요? 뭐 어떤 건가요? 뭐 딥페이크는 요새는 너무나 흔한 거고 그걸 넘어서서 저희 그 데나이브스 인터뷰 하셨잖아요. 제가 3프로에서 데나이브스 인터뷰한 걸 AI 더빙을 했죠. 그렇죠. 예. AI 더빙을 통해서 이제 입 모양이 맞춰가지고 이제 한국어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영어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음성뿐만 아니라 그냥 영상도 그냥 얼굴을 만들어내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하니 너무 다 리얼하게 보여져서 그렇게 되면은 진짜 위험한 상황이 지금 미 대선에서 예, 펼쳐질 수 뭐 있어서 중국이나 북한 같은 데가 네. 뭐 트럼프나 해리스 후보 가짜 영상을 많이 배포할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네. 경고를 많이 하죠, 되게. 그러한 뭐 상황이 한쪽에서는 이제 명감이 늘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있지만 어쨌든 전문적으로는 AI 딥마인드 관련해서는 다양하게 지금 쓰임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주식 보상 관련해서는 이제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사기저하의 이유가 하나가 이런 이제 주식 보상의 제도를 요즘 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 것. 모이면 얘기 나오는 게 뭐 얼마 전에도 그 경영인들 무슨 모임이 네. 있었는데 거기서 왜 우리 시장이 이러냐. 근데 이제 경영분들이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책임인데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6만 원도 하향 돌파를 일시 5만 전자가 썼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다가 야 이게 뭐 대한민국이 큰일 난 게 아니냐 삼성전자가 왜 그러냐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시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반도체 HBM 관련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거버넌스 이슈도 있고 거기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직원이 회사에 충성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근로의식이 있고 퇴사를 안 하고 이제 그런 얼라이먼트가 일체감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삼성전자는 아주 옛날에는 핵심 임원들한테는 주식 보상을 스톡 옵션을 줬는데 최근에 주식 보상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미성년자들이 보유한 국내 톱10 주식을 보면 4개 증권사에서 통틀어서 1등은 삼성전자, 2등은 삼성전자 우선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우리 자식들이 들고 있어도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식 연계 보상, 에코티 리워드를 안 하고 있어서 미국이나 이런 기업에 대해서 그냥 기업 문화 측면에 있어서도 종업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는 측면에 있어도 획기적인 사고의 발상에 전환이 필요하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여기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뭐 네이버, 카카오도 있는 게 조금 씁쓸합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내 수익률들이 안 나오는 게 특히 카카오는 우리 국민 주식으로 또 많이 또 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픈 AI도 지금 여러 가지 인물들이 이제 거의 뭐 샘알트만 빼놓고는 거의 다 나가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보면 특히 뭐 고위 임원들이 줄줄이 퇴사를 해서 다른 기업을 합류하거나 아니면 네. 자기가 창업을 그러니까 뭐 거물들은 창업하면 바로 펀딩을 받아서 그 새로 신생 기업들이 인재 일을 시작하는데 밸류가 1조 원을 넘으니까. 근데 AI도 오픈 AI도 약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직까지 비영리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미국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되는 기업은 그 회사의 지분, 주식을 들고 있어서 내가 그 회사 발전과 같이 하면서 그것이 엄청난 이제 재산이 나의 재산이 되는 게 이제 성공의 그 방정식인데 실제 보면 이제 오픈 AI 같은 데는 그 존 슐트만이라고 이 사람 이제 8월에 퇴사했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뭐 그 엔스로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오픈 AI의 가장 대표적인 대항마로 지금 떠오르는 대로 갔고 뭐 1, 2주 사이에 보면 미라 무라티라고 여성 CTO 이분이 퇴사한 것도 되게 화제가 됐고 그래서 줄줄이 지금 퇴사를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회사 밖에 많은 기회가 있고 유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펀드하는 데들이 많이 할 거예요. 내가 펀딩 돈 대줄 테니까 창업을 해라. 오픈 AI에 대항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거꾸로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오픈 AI에서 엄청난 기여를 하는데 아직 우리가 비영리, non-profit 회사이기 때문에 나한테 경제적인 이득이 뭐가 들어올까? 지금 내가 받는 현금 보상 말고 다른 게 없지 않나? 물론 조금 주식을 주긴 주지만 그것이 나중에 현실화될 수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영리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제가 좀 더 그 부연 설명을 드리겠죠. 재밌는 게 이번에 그 오픈 AI가 이제 펀딩을 하면서 그 시총을 한 200조 원 이상 가치를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뭐 소프트뱅크도 마지막에 하고 그래서 오픈 AI가 그 자기네가 상장을 2년 내에 못하면 저 돈을 돌려주겠다. 이번 라운드에 이제 펀딩을 돈을 준대. 소프트뱅크도 있고 뭐 엔비디아도 있고.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의 그 경쟁사들한테 투자를 하지 말라는 조건을 또 회사가 걸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한테만 돈을 주고 경쟁사한테 그래서 그러면 경쟁사가 도대체 오픈 AI가 보는 경쟁사는 어디죠? 누구냐? 그래서 엔스로픽. 그러니까 실제 월가나 실리콘밸리에서는 오픈 AI 그러니까 결국 전 세계의 그 AI 게임은 오픈 AI, 구글, 그다음에 엔스로픽 그 3대 3강 체제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엔스로픽은 실제 오픈 AI 출신 임원들이 나가서 만든 회사고 그다음에 이번에 일리아 수트스케버라고 얼마 전에 또 퇴사한 되게 고위 임원이 만든 그런 회사를 이제 Safe Super Intelligence라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만든 XAI 뭐 이런 데들이 이제 그러니까 세컨 티어 바로 이제 차선책으로 이제 되고 그다음에 또 크게 보면 구글이나 메타 이런 데들도 이제 경쟁사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검색 분야에 있어서는 구글이 전 세계를 독점했는데 AI는 조금 이제 약간 춘추전국 시대 같지만 이제 3강은 오픈 AI, 엔스로픽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회사들이 가장 그 구글 이런 데가 이제 가장 그 강자가 네. 이제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구조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오픈 AI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회사의 그 지배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위에 이사회가 있고 네. 뭐 항상 그 근데 여기는 이제 주주가 따로 있진 않아요. 왜냐면 주식회사가 아니니까 보통은 그렇죠. 주식회사가 있고 이사회가 있고 그 밑에 회사가 있는데 그 이사회 바로 밑에가 그 괄호 안에 보면 오픈 AI non-profit. 네. 그러니까 이제 비영리 단체가 메인이고 그 밑에 제일 하단에 보면 영리 기업은 정확하게 영리 기업은 아니지만 그 주주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49% 출자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회사가 버는 이익에 대해서 49% 이익 공유하는 부분을 내가 지분이 있는. 그러니까 회사의 주식에 그 지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그 대신 이제 무한대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동안 출자한 사람은 근데 그 대신 내가 낸 돈에 뭐 100배면 100배 이상은 돈을 못 번다. 이제 그런 그 상한선이 또 씌워져 있는 그런 스트럭처예요. 그래서 하여간 명확하게 깔끔한 그 민간의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고 싶은 데가 많아도 좀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종업원들이 순수하게 나는 나가서 민간 기업을 AI를 하는 회사를 만들거나 기존의 회사를 조인해서 나는 열심히 여기에 이 산업에 기여도 하지만 나는 나의 부를 만들겠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여간 실리콘밸리는 특히 이 주식 보상이 그 뛰어난 탤런트, 인재를 영입하는 가장 큰 동기가 되고 그 사람들도 이제 그것에 따라서 직장도 옮기고 그다음에 회사 내에서 승진을 하면 또 주식 보상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실제 여기 이제 보면 제가 그 미국 같은 데는 보면 그 미국 기업이 특히 실리콘밸리 기업이 되게 강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어카운터빌리티 내가 회사에 기여를 하면 보상을 받는 그 메커니즘이 되게 투명해요.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JP 모건 다닐 때 처음 인사고과를 제가 홍콩에서 받을 때 제 상사가 영국 분이었어요. 그러면 저의 평가 기준은 뭡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회사의 퍼포먼스, 당신이 소속된 본부의 퍼포먼스, 그다음에 당신의 퍼포먼스. 되게 명확해요, 되게. 제가 소속된 본부는 아시아 주식 본부였는데, 그래서 이 평가와 보상이 그 사람의 그 회사에 대한 기여를 일에 그 열심히 하는 거를 만드는데 이제 네. 미국의 빅테크 같은 데들은 한 10년, 5년에서 10년 이상 일한 그 시니어 엔지니어들은 전체 보상의 한 반 이상, 한 60, 70% 이상을 회사 RSU로 주식으로 받고 그게 이제 매년 받으니까 이게 이제 누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주가가 100%, 200%, 300%, 500%, 1000% 오르면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승진을 하면 할수록 시니어가 되면 주식 보상의 비중이 60, 70%에서 80%, 90%까지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들은 얘기인데 테슬라 같은 데 신입 직원도 스톡 옵션을 회사가 나눠주고 왜냐하면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좀 신생기업 같은 대기업 같은 느낌을 안 갖게 하고 그다음에 테슬라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원들이 자기 급여의 일부를 회사 주식을 살 수 있게도 만들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회사의 장기 발전과 임직원이 그러니까 일체감을 갖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부족하고 제가 전에 그 네이버 CEO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엔지니어들이 핵심 인력들이 어떻게 보상받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현금을 원한다. 약간 저는 놀랐어요. 왜냐하면 주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똑똑한 거죠. 왜냐하면 회사가 성장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식을 받는 게 큰 의미가 없고 물론 당장 돈이 좀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되게. 근데 미국은 현금 보상을 어느 정도 받은 다음에는 내가 회사를 믿으면 주식 보상을 받기를 그렇죠.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밸류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한국에서 지금 되게 필요한 게 상법 개정도 있지만 회사의 문화를 바꾸고 종업원들이 이 주식 보상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를 느끼게끔 이제 회사가 이런 것들을 좀 구조를 바꿔야지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문화의 차이는 이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되게.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비만 치료제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고비가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로 출시가 되는데 이게
허가까지만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네. 이번 달에 이제 판매를 이제 한다고 이제 이미 꽤 광고가 네. 많이 나왔죠. 근데 저도 이제 뉴스를 찾다가 보니까 실제 그 노보 노디스크가 이것을 허가를 받는데 18개월이 걸렸다. 그러니까 작년 초에 그 허가 신청을 식약처에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이런 거 할 때면 신중하게 이제 해야 되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렸고 노보 노디스크가 국내만 이제 비만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한 160만 명, 거의 200만 명쯤 된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우리가 뭐 중부 같은 데 가면 뭐 2명 중에 1명은 약간 과체중 비만이니까 이 비만 치료제가 뭐 위고비, 노보 노디스크의 그 위고비든 아니면 엘라이 릴리 제품이든 이제 이것에 대한 되게 이제 관심이 많고 최근에 보면 뭐 주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모건 스탠리가 그 여기 보면 톱픽으로 그 릴리, 그 엘라이 릴리 주식을 추천을 했고 목표 주가가 $1,100. 지금 이제 $900 약간 하단에 있으니까 네. 12개월 동안 여전히 한 2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당뇨 관련된 파이프라인과 관련돼서 이제 항상 이제 투자가들이 걱정하는 게 유사 제품들이 워낙 매력 있는 시장이니까 이게 이제 마진도 높고 그 다음에 성장성도 높으니까 이제 유사 제품들이 등장을 하면 이제 노보랑 그 릴리가 이제 거의 뭐 과점하는 이 시장이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모건 스탠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을 것이다. 양강 체제가 계속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엘라이 릴리를 그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를 보면요. 지금 시가총액이 한 8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조만간 지금 뭐 모건스탠리 그 수익 추정 그 목표 주가를 놓고 봐도 그러면 한 1년 이내에 1조 달러 기업에 등극을 하는 게 아닌가. 이제 제약 회사 치고는 처음이죠. 지금 뭐 네. 빅테크랑 이제 이런 데들만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그 지난 2013년 이후로 그 시가총액으로 그 빅파마들의 시가총액을 여기 그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가장 지금 시가총액이 큰 데는 엘라이 릴리 8천억 달러, 노보 노디스크가 5천억 달러. 그다음에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가총액이 제일 컸던 존슨앤존슨이 4천억 달러. 그래서 쭉 내려가면 10위가 파이저인데 여기 보면 이제 시가총액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최근에 시가총액이 제일 많이 는 것은 엘라이 릴리하고 노보 노디스크 양사인데 투자가들은 조금 이게 이제 약간 버블에 가까운 게 아닌가. 너무 과다하게 밸류에이션이 올라간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특집 기사가 나왔는데 이 그림이 되게 재미있어요. 뭐냐 하면 S&P 500 주가와 여기 이제 그 하늘색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실선이 있는 게 S&P 500이고 그 파란색 짙은 선은 엘라이 릴리의 그 장기 주가예요. 그러니까 지난 50년, 1974년 이후로 주가인데 당연히 S&P는 부침이 있지만 우상향하고 엘라이 릴리는 어떻게 보면 빅파마들은 변동성이 좀 낮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약이라는 거는 되게 스테디하게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 마진도 꾸준하고. 근데 오히려 주가의 변동성은 장기적으로 보면 엘라이 릴리가 더 많이 그 부침이 더 심해요. 그래서 변동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한 4, 5년 동안 너무 많이 아웃퍼폼을 엘라이 릴리가 주가가 했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을 보면 이게 다시 정점을 찍고 주가가 좀 더 쉬어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최근에 보면 엄청나게 지금 수요가 지금 많으니까 현재 수요도 있고 잠재 수요도 어마어마하게 있고 그래서 증서를 자체적으로 지금 대단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이게 보면 이제 그 설비를 보여주는 그런 거고 네. 그 최근에 애널리스트들 추정치를 보면 지금 이제 올해 같은 데는 이 그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는 노보 노디스크가 그 올해에
270억 달러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고 그다음에 엘라이 릴리가 188억 달러. 그러니까 노보 노디스크가 한 50% 정도 큽니다, 매출이. 근데 이제 이게 역전이 돼서 지금 이제 설비 증설도 많이 하고 특히 미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2027년이 되면 엘라이 릴리의 GLP-1 프랜차이즈가 노보보다 더 커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 보면 주가 밸류에이션도 엘라이 릴리가 좀 높아요. 퍼 기준 올해 2024년 이익 기준으로 보면 50배, 노보 노디스크는 한 35배. 그래서 조금 이제 버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어제 그래서 보면 공매도가 많냐.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버블이면 또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를 치니까. 근데 실제 엘라이 릴리는 여기 보면 공매도 비중이 0.37%밖에 안 돼요. 엄청 낮네요.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감히 그러니까 이제 버블이 아닌가 그런 얘기는 하지만 감히 헤지펀드들도 공매도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한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지난 그러니까 5년 전에 주가가 100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900달러니까 우리가 얼마 정도 5년 사이에 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이제 제가 그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올해 이제 작년에 EPS가 6달러였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EPS가 여기 average estimate에서 current year를 보면 16달러. 그러니까 한 160% 올해 이익이 증가를 합니다. 네. 내년에도 애널리스트 평균치를 보면 23달러, 30% 이상 증가를 해서 네. 그래서 지금 2025년 이익 예상치를 보면 퍼가 39배고 이게 이익이 계속 한 20% 이상 앞으로 몇 년 동안 증가를 하면 실제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5년 이익 추정치를 한 걸 보면 퍼가 2028년 이익 기준은 물론 이제 5년 후니까 우리가 알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퍼가 10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익이 엄청나게 빨리 증가하는 기업들은 지금 퍼가 높아도 과연 그걸 우리가 고평가라고 단정 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GLP-1 주식들은 노보 노디스크나 엘라이 릴리나 밸류에이션이 높지만 그거는 고성장을 반영하는 거니까 우리가 너무 이게 버블이다 그렇게 단정을 지을 필요는 없다. 매력은 여전히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히 공매도를 하지 못하는 주식. 감히 공매도를 하지 못하는 주식입니다. 확인을 네. 해봤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이에 대한 기대감을 그 전에 먼저 IB 쪽에서 내비쳤고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인도가 됐을까가 관건이었는데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았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뭐 전기차들이 캐즘 때문에 조금 슬로우하죠. 네. 그래서 그 3분기 인도 물량이 뭐 우리 여기 3%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46만 3천 대. 그래서 뭐 예상치에 그냥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3분기가 좋았던 게 이제 중국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그 보조금을 그러니까 이제 일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로 전환하는 그 보조금을 2배를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고 실제 자동차 수요는 정부 정책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율을 변경할 때 자동차 수요가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데 3분기 때 뭐 저는 상당히 무난한 그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절대 숫자도 한 6% 작년 대비 증가를 했지만 BYD의 순수 전기차보다도 더 많이 팔렸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여전히 장점을 많이 갖고 있고 다음 주에 이제 10월 10일 날 준비를 지금 데모 준비를 엄청나게 테슬라 임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종훈 팀장님이 페달과 교회 운전대가 없는 그런 타입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 이미지를 가지고 왔거든요. 로보택시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그 8월에 미국에서 시운전을 했던 것은 supervised full self driving. 그거는 이제 앉아 있고 그 대신 이제 팔은 뭐 팔짱을 껴도 되고 아무것 그러니까 전방만 주시를 눈만 하면 되고 이 로보택시는 기본적으로 핸들도 없고 네. 그 운전자가 뭐 필요 없는 거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하지 않을까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기대만큼 이게 한번 이제 2달 정도 미룬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만큼 뭔가 정말 시장을
잡힐 만한 그러한 것들이 좀 근데 어느 나올까요? 정도 그런 기대감은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주가죠. 주가에. 왜냐면 $200 미만에서 250~60달러까지 왔다가 지금 이제 약간 밀려서 $240죠, 되게. 근데 그 기대에 반영을 부응을 못 한다면 그러면 그 주가가 기대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이게 주가라는 것은 과거, 현재가 녹아 있고 미래에 네.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다이나믹하게 또 움직이는 그런 메커니즘이니까. 네. 되게.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로보택시가 공개가 되고 난 다음이죠. 다음에 우리가 뵙는 거겠죠. 제 그렇죠. 아마 10월 10일이 네, 네, 목요일인가 10월 그럴 10일이니까. 겁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주에는 또 테슬라 관련해서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될지 또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고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